지금부터 피고인 박미숙에 대한 횡령 및 배임 혐의 사건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안이 술렁였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다. 착한 기부천사로 불리던 박미숙이 피고인석에 앉다니 아무도 믿을 수 없었다. 피고인은 2천억 원대 장학재단 기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미숙은 피고인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모든 걸 바쳐 사람들을 도왔는데 왜 지금 이 자리에 있을까? 방청석에는 미숙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비난하는 사람들이 섞여 앉아 있었다. 미숙이 장학금을 준 학생들은 눈물을 흘리며 무죄를 외쳤고 일부 언론은 냉소적인 눈빛으로 메모를 했다. 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피고인에게 묻겠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미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59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보릿고개의 배고픔, 장학금의 기쁨, 계약서의 족쇄, 어머니의 눈물, 성공의 달콤함, 그리고 배신의 쓴맛. 아닙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처음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미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1966년 저는 경상남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경상남도 시골 마을. 박미숙 6세은 굶주리고 있었다. 엄마, 배고파. 미숙은 작은 손으로 배를 움켜쥐었다. 마지막으로 밥을 먹은 게 언제였던가? 어제? 그제? 시간 감각이 흐릿했다. 어머니 김순자는 부엌 쌀독을 들여다봤다. 바닥이 훤히 보였다. 보리쌀도 한 줌밖에 남지 않았다. 미숙아,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내일 품앗이 가서 쌀 얻어올게. 응.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배고픔이 아니었다. 미숙이 마을 우물에 물을 기르러 가면 아이들이 손가락질을 했다. 야, 저의 아빠 광산에서 사람 죽이고 달아난 거 알지? 맞아. 그 집안은 저주받았어. 가까이 하지 마. 우리 엄마가 그랬어. 저 집 딸이랑 놀면 재수 없다고. 미숙은 물동이를 들고 고개를 숙인 채 빨리 집으로 돌아왔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집에 돌아오니 어머니가 남의 집 빨래를 하고 있었다. 손이 부르텄고 겨울 찬물에 손가락이 갈라져 피가 났다. 엄마, 손. 괜찮다. 이것도 일이니까. 순자는 빨래 한 광주리에 쌀 한 대를 받았다. 그게 하루벌이였다. 미숙의 아버지는 광산 사고로 죽었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마을에는 다른 소문이 돌았다. 아버지가 동료를 밀어서 죽게 만들고 도망갔다는 것. 엄마, 아빠는 나쁜 사람이었어?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딸을 꼭 안았다. 사실 순자도 몰랐다. 남편이 정말 사고로 죽었는지 아니면 정말 도망간 건지. 광산 회사는 시체도 보여주지 않았다. 갱도가 무너져서 시신을 찾을 수 없다는 말만 했다. 보상금은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동료를 죽인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낙인만 찍혔다. 남은 건 빚과 소문뿐이었다. 어느 날 밤 낯선 남자가 집에 찾아왔다.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순자는 몸을 떨었다. 밤 11시. 이 시간에 찾아오는 사람은 절대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누구세요? 문 열어요. 순자 씨 채권자요.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다. 건장한 남자 둘이 서 있었다. 순자 씨 남편 빚 갚으시오. 원금 500만 원에 이자가 벌써 200만 원이요. 돈이 어디 있어요?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조금씩이라도 갚을게요. 조금씩? 언제까지요? 10년? 20년? 남자가 집 안을 둘러봤다. 낡은 장롱, 헌 이불, 금 나간 밥그릇.
가져갈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 그럼 당신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남자가 순자의 팔을 잡았다. 그때 6살 미숙이 부엌에서 식칼을 들고 나타났다. 우리 엄마 건드리지 마. 작은 손에 든 칼이 떨렸다. 미숙도 무서웠다. 하지만 엄마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남자는 비웃었다. 뭐야, 이 꼬맹이가? 칼을 들어? 하지만 미숙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다. 공포가 아닌 분노가 타올랐다. 6살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남자는 뒷걸음질 쳤다. 좋아, 오늘은 봐주지. 하지만 다음 주까지 돈 준비 안 하면 그땐 경찰 불러도 소용없어. 문이 쾅 닫히고 미숙은 칼을 떨어뜨리고 울었다. 순자가 딸을 안았다. 미수가 무서웠지? 괜찮아, 엄마가 있어. 하지만 순자는 알았다. 괜찮지 않다는 걸.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걸. 그날 밤 순자는 결심했다. 어떻게든 이 지옥에서 딸을 구해야 한다고. 며칠 뒤 순자는 면사무소를 찾아갔다. 저 생활보호 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공무원은 서류를 넘기며 물었다. 남편분은 광산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보상금은 받으셨나요? 회사에서 안 줬어요. 남편이 동료를 죽였다고. 공무원의 눈빛이 바뀌었다. 동정이 아닌 경계였다. 아, 그 사건. 들었습니다. 조사 좀 해봐야겠네요. 순자는 고개를 숙였다. 희망이 꺾이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한 달 뒤 기적이 일어났다. 면사무소에서 연락이 왔다.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됐다는 것. 순자 씨 매달 쌀 20kg하고 밀가루 10kg 받아가세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따뜻한 쌀밥을 먹었다. 미숙은 밥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을 소중히 씹으며 생각했다. 나도 크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거야. 꼭. 미숙은 초등학교 6학년. 성적은 늘 1등이었다. 담임 선생님 김영희는 미숙의 재능을 아까워했다. 미수가 중학교는 꼭 가야 한다. 내 성적이면 장학금도 받을 수 있어. 하지만 집안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남의 집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어갔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입구에 검은 승용차가 들어왔다. 1970년대 시골 마을의 승용차라니.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구경했다. 차에서 내린 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김정훈. 박미숙 학생 집이 어디입니까? 왜 찾으시는데요? 좋은 일로 왔습니다. 마을 이장이 미숙의 집으로 안내했다. 좁은 골목 기와가 반쯤 무너진 집 마당의 잡초. 김정훈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도 한때 이런 곳에서 살았으니까. 똑똑똑. 누구세요? 순자가 문을 열었다. 손에는 방금 깎던 무가 들려 있었다. 박미숙 학생 어머니시죠? 저는 서울에서 온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서울에서요? 네. 따님이 우수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와드리고 싶어서 왔어요. 순자는 영문을 몰라 했다. 미수가 나와봐라. 학교에서 돌아온 미숙이 나왔다. 교복은 해졌고 신발은 이미 바닥이 다 닳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안녕하세요. 미숙이 정중하게 인사했다. 미숙 학생, 공부 좋아하니? 네, 정말 좋아해요. 중학교 가고 싶니? 네, 하지만 미숙은 어머니를 쳐다봤다. 순자는 고개를 돌렸다. 김정훈이 명함을 꺼냈다. 나는 희망장학재단 이사장 김정훈입니다. 가난하지만 우수한 학생들을 돕는 일을 하죠. 장학재단이요? 네. 전액 장학금에 생활비까지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에서 공부하면 어떻겠습니까? 순자의 눈이 커졌다. 정말
정말입니까? 물론입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김정훈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다. 미숙 학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공하면 받은 만큼 사회에 돌려줘야 합니다. 당연하죠. 미수가 그렇지? 네, 꼭 은혜를 갚을게요. 김정훈은 미소 지었다. 순수한 아이였다. 좋습니다. 그럼 이 서류에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한글도 서툰 그녀는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 그저 장학생 선발 확인서라는 제목만 보였다. 도장을 찍었다. 미숙도 자기 이름 옆에 서툰 글씨로 서명했다. 김정훈이 부드럽게 말했다. 미숙 학생, 명심하세요. 나중에 성공하면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도리입니다. 성인이 되면 정식으로 기부 약속을 해야 합니다. 네, 꼭 그럴게요. 12살 미숙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다. 하지만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것만은 알았다. 1978년 봄 미숙은 서울로 떠났다. 버스 정류장에 온 마을 사람들이 나왔다. 미수가 서울 가서 출세해라. 공부 열심히 해. 하지만 몇몇은 수근거렸다. 저 집 딸이 서울 가? 아버지가 죄인인데? 어차피 피는 못 속인다니까. 미숙은 들었지만 못 들은 척했다. 대신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잘 다녀올게.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 그래, 미수가. 건강하게만 있어라.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손 흔드는 어머니가 점점 작아졌다. 미숙은 눈물을 참았다. 울면 안 된다. 이건 시작이니까. 서울장학재단 기숙사. 미숙은 처음 보는 대도시에 압도됐다. 높은 건물, 복잡한 거리, 수많은 사람들, 자동차 경적 소리. 여기가 서울이구나. 기숙사는 생각보다 괜찮았다. 2인 1실 깨끗한 침대, 책상, 책장. 고향집 전체보다 넓었다. 안녕. 나는 서수진이야. 중학교 2학년이야. 룸메이트가 손을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숙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요. 말 편하게 해. 우리 같은 처지잖아. 같은 처지요? 응. 우리 다 장학생이잖아. 가난하지만 공부 잘해서 여기 온 거. 수지는 밝게 웃었지만 눈 속에는 어떤 그림자가 있었다. 그날 밤 미숙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기대와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서울대 경영학과 1학년. 미숙은 여전히 장학재단 기숙사에서 살았다. 6년간의 중고등학교 생활. 미숙은 단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부하고 밤 12시에 잠들었다. 대학 입학식 날 어머니가 서울에 올라왔다. 미숙아, 대학생이 되다니? 엄마는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제가 용돈 드릴게요. 미숙은 아르바이트로 번 돈 10만 원을 어머니 손에 쥐어줬다. 아니야. 너 쓰거라. 엄마 받으세요. 제가 이제 돈 벌잖아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돈을 받았다. 그해 여름 기숙사에서 만난 선배 이수진과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미수가 너 졸업하면 뭐 할 거야? 당연히 취직하고 돈 벌어서 이사장님께 은혜 갚고요. 수진 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미수가 나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너 계약서 내용 제대로 알아? 계약서요? 장학생 확인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야. 수지는 자기 방에서 서류를 꺼내왔다. 이거 봐. 이게 우리가 졸업하면 써야 하는 기부 서약서야. 미숙은 서류를 받았다. 읽으면서 얼굴이 창백해졌다. 평생 수입의 70%를? 응. 20년간. 나는 내년에 졸업하는데 이미 사인하라고 압박받고 있어. 하지만 이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너무하지. 근데 어떻게? 거절하면 은혜를 모르는 배신자가 되는 거야.
언론에 알려지면 어떤 회사도 안 받아줘? 김정훈 이사장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 미숙은 충격받았다. 그럼 언니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인할 수밖에 없지. 하지만 미수가 너는 알고 있어야 해. 이게 정말 도움인지 아니면 거래인지. 나는 이제 20년간 내 월급의 70%를 이사장님한테 바쳐야 해. 물론 그 돈은 다른 학생들 장학금이 되겠지. 하지만 그걸로 김정은은 대한민국 최고 자선가가 되는 거고 우리는 그의 도구가 되는 거야.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도움이었을까 아니면 거래였을까? 대학 4년은 빠르게 지나갔다. 미숙은 경영학 수석 졸업, 취업은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졸업 한 달 전 김정훈 이사장이 미숙을 불렀다. 미숙 씨 축하합니다. 서울대 수석 졸업이라니.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이제 사회인이 되는군요. 어떤 회사에 가고 싶습니까? 중견기업이면 좋겠습니다. 대기업은 저 같은 사람을? 아닙니다. 당신 실력이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김정훈이 서류를 꺼냈다. 그런데 가기 전에 이걸 먼저 처리해야 합니다. 이게 뭔데요? 기부 서약서입니다. 앞으로 당신이 취직해서 버는 수입의 70%를 20년간 우리 재단에 기부하는 약속입니다. 미숙은 이미 알고 있었다. 수진 언니에게 들었으니까. 70%요? 우리가 당신에게 투자한 금액을 계산하면 그 정도는 돼야 합니다. 학비, 생활비, 10년간의 지원. 그리고 이건 단순히 돈을 갚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돕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장님, 70%는 너무... 미숙 씨, 김정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당신이 서울대 나온 건 누구 덕분입니까? 당신 혼자 힘으로 했습니까? 그건... 당신 어머니는 아직도 남의 집이라며 근근히 사십니다. 당신이 이렇게 된 건 우리 재단 덕분 아닙니까? 미숙은 말문이 막혔다. 거절하고 싶으면 거절하십시오.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은혜를 모르는 배신자가 됩니다. 언론에 알려질 겁니다. 10년간 장학금 받고도 배은망덕한 여학생 어떻습니까? 취직하기 쉽겠습니까? 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거절할 수 있었을까? 서명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날 22살 미숙은 20년간의 족쇄를 찼다. 기숙사로 돌아와 수진 언니에게 말했다. 언니 저 사인했어요? 그래. 나도 그랬어. 어쩔 수 없지. 근데 언니 70%를 내고도 살 수 있을까요? 살 수는 있어. 근데 결혼은 못 할 거야. 아이도 못 낳을 거고. 왜요? 30%로 어떻게 가정을 꾸려. 남자가 이해해 줄 것 같아. 내 월급의 70%는 재단에 가요 하면. 미숙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1988년 3월 미숙은 한비전자에 입사했다. 초봉월 150만 원. 하지만 손에 쥐는 건 45만 원 뿐이었다. 첫 월급날 미숙은 통장을 확인했다. 입금 150만 원. 출금 105만 원 희망장학재단 자동이체. 잔액 45만 원. 이게 내 월급이구나. 그날 밤 미숙은 울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다시 일어나 출근했다. 그래도 괜찮아. 어려운 사람들 돕는 거니까. 나도 도움받았으니까. 미숙은 스스로를 위로했다. 한빛전자 7년차. 미숙은 이사로 승진했다. 업계 최연소 여성 임원이었다. 그 7년간 미숙은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 주말도 명절도 없었다. 70%를 빼앗기니 더 많이 벌어야 했다. 월급은 15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올랐다. 하지만 손에 쥐는 돈은 여전히 적었다. 월 500만 원, 30% 150만 원. 7년간 매달 평균 250만 원에 70%인 175만 원을 냈다. 175만 원 12개월 7년 14억 7천만 원. 미숙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한숨을 쉬었다. 벌써 15억 가까이 냈구나.
13년 더 내야 하네. 그런데 어느 날 회사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박 이사, 경쟁사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았대. 그래. 얼마 준대? 연봉 1억이래. 며칠 뒤 더 심한 소문이 돌았다. 박 이사가 경쟁사에서 뒷돈 받는데. 뭐? 진짜? 내부 정보 팔아먹는다던데? 미숙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증거가 나타났다. 어느 월요일 아침 박철민 사장이 미숙을 불렀다. 미숙 씨, 이게 뭡니까? 책상 위에 통장 사본이 놓여 있었다. 미숙명의 계좌. 그런데 미숙은 이 계좌를 만든 적이 없었다. 사장님, 이게 뭔데요? 당신 명의 계좌입니다. 여기 5억 원이 입금돼 있습니다. 경쟁사 55전자에서. 뭐라고요? 저는 이런 계좌 만든 적 없어요? 그럼 누가 당신 이름으로 계좌를 만들었단 말입니까? 미숙은 통장을 자세히 봤다. 개설일, 입금 내역, 인감. 사장님, 이건 위조예요? 제 인감이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조사받아야 합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됐다. 미숙은 일주일간 매일 경찰서에 불려갔다. 회사에서는 벌써 미숙을 범죄자 취급했다. 역시 흑수저는 믿을 수 없어. 돈 앞에서는 양심도 팔아먹네. 하지만 2주 후 진실이 밝혀졌다. 회사 전무 한석주가 범인이었다. 그는 인사팀 직원 최순희를 매수했다. 최순희 씨, 당신이 박미숙 이사 서류를 빼돌렸습니까? 죄송합니다. 한 전무가 돈을 주겠다고. 얼마를 받았습니까? 500만 원입니다. 최순희는 미숙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재직증명서를 한석주에게 넘겼다. 한석주는 위조 서명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당신은 지금보다 금융 보안이 허술했던 시절이라 가능했던 일이었다. 왜 그랬습니까? 한석주는 고개를 숙였다. 젊은 여자가 저보다 먼저 이사가 되는 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미숙은 법정에서 한석주를 마주했다. 전무님, 왜 그러셨어요? 제가 전무님께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미안합니다. 한석주는 횡령과 위조 문서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최순희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박철민 사장이 미숙을 찾았다. 미숙 씨, 정말 미안했습니다. 의심해서. 괜찮습니다, 사장님. 증거가 있었으니까요. 이번 일로 얼마나 힘들었을지 보상하고 싶은데. 보상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말해보세요. 앞으로는 사람을 의심하기 전에 진실을 먼저 확인해 주세요. 박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상처는 깊었다.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뒷담화, 의심. 비록 무죄가 밝혀졌지만 한 번 씌워진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그날 밤 미숙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선하게 살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그 사건 이후 미숙은 더욱 열심히 일했다. 부당함을 극복하는 방법은 더 큰 성과로 보여주는 것뿐이라고 믿었다. 1996년 미숙은 시니어를 위한 간편 전화기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사장님, 고령화 사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노인분들을 위한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버튼이 크고 글씨가 크고 사용법이 간단한 전화기입니다. 우리 어머니 같은 분들도 쉽게 쓸 수 있는 거요? 박 사장은 승인했다. 1997년 시니어폰이 출시됐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이거 우리 엄마도 쓸 수 있겠어. 버튼 정말 크네. 노안 있어도 보여. 판매량은 첫 해에만 10만 대를 돌파했다. 회사 매출이 30% 증가했다. 미숙 씨 덕분에 회사가 다시 살았소. 박 사장은 미숙을 상무로 승진시켰다. 31살의 여자 상무. 업계에서 화제가 됐다. 언론 인터뷰에서 미숙은 말했다.
제 어머니를 생각하며 만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쉽게 쓸 수 있는 제품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날 밤 고향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나 승진했어. 그래, 잘했다. 근데 미수가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제일이다. 네, 엄마. 곧 내려갈게요. 전화기 하나 갖다 드릴게요. 큰 버튼 달린 거. 그래, 고맙다. 미숙은 작은 성취감에 미소 지었다. 힘들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몇 년이 흘렀다. 미숙은 부사장까지 올랐다. 하지만 2002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2002년 봄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미숙은 급히 고향으로 내려갔다. 병원 응급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 딸입니다. 환자분이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기능이 많이 악화됐습니다. 투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투석이요? 네.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병실에서 어머니 65세가 누워 있었다. 한때 건강하던 어머니는 이제 뼈만 앙상하게 남았다. 평생 남의 집 일하며 고생한 몸이었다. 미숙아. 엄마, 저 왔어요. 미숙이 어머니 손을 잡았다. 손이 거칠고 차가웠다. 미숙아. 엄마가 너한테 숨긴 게 있다. 엄마, 괜찮아요. 말하지 마세요. 힘드실 텐데. 아니다. 이제 말해야 해.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 아버지는 순자는 30년간 숨겨왔던 진실을 털어놨다. 1972년 그날 광산갱도 800m 지점. 박미숙의 아버지 박철호는 동료 김성태와 함께 석탄을 캐고 있었다. 갑자기 천장이 흔들렸다. 위험해. 나가. 성태야, 먼저 나가. 아니야, 형이 먼저. 그때 천장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박철호는 김성태를 밀어냈다. 대신 자신이 무너지는 돌더미에 깔렸다. 철호 형. 김성태는 살았다. 하지만 박철호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게 진실이에요, 엄마? 그래. 김성태 아저씨가 나중에 우리 집에 찾아왔어. 울면서 말했지. 형님이 저를 살리려고 자기가 희생했다고. 그럼 왜 아버지가 나쁜 사람으로? 광산 회사가 보상금을 안 주려고 거짓말을 퍼뜨렸어. 김성태 아저씨한테 돈을 주고 입을 막았지. 내 아버지가 동료를 밀어서 죽게 만들었다고 증언하라고. 김성태 아저씨는요? 돈을 받았어. 500만 원. 그때는 큰 돈이었지.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 미숙의 손이 떨렸다. 그럼 우리가 30년 넘게 억울하게 산 거네요. 미안하다, 미숙아. 순자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엄마가 무서워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어. 가난하면 진실도 말할 수가 없더라. 큰 회사랑 싸우면 우리만 더 망하니까. 그냥 참고 살았어. 엄마. 미숙아, 내가 성공했으니 이제 진실을 밝혀줘. 내 아버지 명예를 회복시켜줘. 그게 엄마 마지막 소원이다. 네, 엄마. 꼭 그럴게요. 어머니는 며칠 뒤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에는 예상외로 많은 사람이 왔다. 미숙이 도운 사람들, 회사 동료들, 마을 사람들. 하지만 미숙은 조문객들 사이에서 한 사람을 찾고 있었다. 김성태. 그는 오지 않았다. 장례를 마치고 미숙은 김성태를 찾아갔다. 그는 여전히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낡은 집, 초라한 마당. 김성태 아저씨 계세요? 문이 열렸다.
백발의 노인이 나왔다. 누구십니까? 저 박철호 딸 미숙입니다. 김성태의 얼굴이 굳었다. 아저씨 30년 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나는 모르. 아버지가 아저씨를 구하려고 돌아가셨다는 거 알아요. 엄마가 다 말씀하셨어요. 김성태는 고개를 돌렸다. 미안하오. 나는 아무것도 모르. 아저씨. 돌아가시오. 나는 아무것도 증언할 수 없소. 문이 닫혔다. 미숙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미숙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30년 전 광산 사고 기록을 찾아주세요. 제 아버지 누명을 벗겨야 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기록은 법정 보관 기간 30년이 지나 정식으로 폐기됐습니다. 그럼 광산 회사는요? 회사는 15년 전에 폐업했습니다. 모든 자료가 소실됐고요. 증인은요? 당시 함께 일했던 광부들은요? 대부분 돌아가셨거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김성태 씨 외에는 찾기 어렵습니다. 김성태 씨가 증언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그분이 증언을 거부하시면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미숙은 절망했다. 돈도 있고 지위도 있고 변호사도 고용할 수 있는데 아버지의 억울함조차 풀어드리지 못하다니. 돈과 권력이 다가 아니구나. 가난한 사람의 정의는 시효가 지나버리는구나. 그날 밤 미숙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앉아 울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힘이 없어서 아버지 명예도 회복 못 시켜드려요.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엄마 아버지 한 분의 억울함도 못 풀어드리는 제가 뭘 잃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제 알았어요. 제가 가진 게 아직 부족하다는 걸. 미숙은 깨달았다. 더 큰 힘이 필요했다. 단순히 월급쟁이 부사장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도 정의를 찾을 수 있게 만들 힘. 시효가 지나도 증인이 입을 닫아도 기록이 사라져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힘. 그러려면 진짜 부자가 되어야 했다. 2005년 미숙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회사를 나와 창업하기로 한 것이다. 2005년 가을 미숙은 박철민 사장을 찾아갔다. 사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뭔가요? 회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박 사장은 깜짝 놀랐다. 뭐라고요? 왜요? 미숙 씨는 우리 회사의 핵심인데.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게 뭔데요? 미숙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사장님, 저는 돈 때문에 정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그게 무슨?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가난해서 진실을 밝히지 못했어요. 증인도 변호사도 기록도 돈이 있어야 찾을 수 있더라고요. 박 사장은 조용히 들었다. 그래서 저는 회사를 만들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무료 법률 지원을 하고 억울한 사건을 재조사하고 가난한 사람들도 정의를 찾을 수 있게 돕고 싶습니다. 사장님 17년간 정말 감사했습니다. 박 사장은 한참을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미숙 씨 뜻을 꺾을 수는 없겠네요.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네? 우리 회사가 투자하겠습니다. 10억 원. 미숙 씨 회사에. 미숙의 눈이 커졌다. 사장님. 미숙 씨, 당신은 우리 회사를 살렸어요. 이건 감사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당신 꿈을 응원합니다. 2006년 1월 행복한 노후가 설립됐다. 자본금 10억 원 한빛전자 투자. 직원 5명. 사무실 구로구 작은 오피스텔. 미숙은 첫 회의를 열었다. 우리 회사의 목표는 2가지입니다. 첫째, 시니어를 위한 좋은 제품을 만든다. 둘째, 수익의 일부를 사회정의 실현에 쓴다. 구체적으로는요? 무료 법률 상담센터를 만들 겁니다.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리고 억울한 사건을 재조사하는 진실위원회도 만들 겁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첫 제품은 간편 혈압계였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혈압 측정. 큰 화면에 결과 표시. 음성 안내까지. 할머니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미숙은 직접 경로당을 찾아다니며 시연했다. 아이고 편하네. 이거 얼마야? 5만 원입니다. 싸다. 하나 사야겠네. 입소문이 퍼졌다. 1년 만에 10만 대 판매. 2007년 미숙은 무료 법률 상담센터를 열었다. 변호사 3명을 고용해 무료로 상담을 제공했다. 변호사님, 제가 사기를 당했는데 돈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해에 300명을 도왔다. 그중 80%가 승소했다. 2008년 봄 행복한 노후는 코스닥에 상장했다. 상장 첫날 주가가 급등했다. 미숙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300억이 됐다. 사장님, 대박입니다. 직원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미숙은 조용했다. 300억. 이 정도면 이제 진짜 시작할 수 있겠다. 상장 한 달 뒤 뉴스 속보가 떴다. 긴급. 행복한 노후 간편 혈압계 결함 발견.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뭐라고? 사장님, 일부 제품에서 측정 오류가 발견됐습니다. 혈압을 실제보다 낮게 표시한대요. 몇 대나? 5만 대 정도로 추정됩니다. 미숙은 즉시 결단했다. 당장 전량 리콜합니다. 모든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하신 분들께 전화드려서 사과하세요. 하지만 비용이 50억은 들 겁니다. 당연히 해야죠. 사람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모두 제 책임입니다.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했습니다. 전량 리콜하고 피해보신 모든 분께 보상하겠습니다. 미숙은 90도로 허리를 숙였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번쩍였다. 그날 주가는 폭락했다. 300억이던 미숙의 재산은 150억으로 반토막이 났다. 직원들은 절망했다. 사장님, 어떻게 하죠? 하지만 미숙은 담담했다. 괜찮아요. 우리가 정직하면 사람들은 알아줄 겁니다. 미숙은 약속을 지켰다. 전량 리콜, 전액 환불, 무료 점검 서비스. 한 달간 미숙은 하루 3시간만 자며 고객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새 제품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 모습이 언론에 보도됐다. 박미숙 대표 직접 고객집 방문. 진짜 사과는 이런 것.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다. 6개월 뒤 주가는 폭등했다. 오히려 리콜 전보다 더 올랐다. 이 회사는 믿을 수 있어. 사장이 정직하네. 2009년 초 미숙의 재산은 다시 300억이 됐다. 2009년 봄 상장 1주년 파티에서 샴페인을 터뜨릴 때 배달이 왔다. 김정훈 이사장이 보낸 축하 화환.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축하합니다. 20년 계약이 곧 만료되니 최종 정산을 기대하겠습니다. 미숙은 계산기를 두드렸다. 1988년부터 2008년까지 20년. 초기 월 150만 원 70% 105만 원. 중기 월 300만 원 70% 210만 원. 후기 월 500만 원 70% 350만 원. 평균 월 250만 원 70% 월 175만 원. 175만 원 12개월 20년 42억 원. 20년간 재단에 낸 돈이 이미 42억이 넘었다. 하지만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최종 정산이라는 조항이 있었다. 계약 종료 시점에 보유 자산 70%를 재단에 추가 기부. 즉 20년간 매달 낸 42억과는 별개로 지금 갖고 있는
300억의 70%인 210억을 더 내야 한다는 뜻이었다. 며칠 뒤 김정훈이 직접 찾아왔다. 미숙의 사무실. 넓은 창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다. 김정훈은 창밖을 보며 말했다. 좋은 전망이군요. 30년 전 시골 소녀가 여기까지 왔으니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덕분이라. 그렇죠. 내 덕분이죠. 김정훈이 돌아섰다. 미숙 씨, 계약대로 210억을 재단에 기부해 주시죠. 법적 의무입니다. 미숙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사장님, 저는 이미 20년간 42억을 냈습니다. 제 청춘의 절반을 바쳤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최종 정산. 이사장님,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300억의 70%라니. 김정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미숙 씨, 계약서에 서명한 건 당신입니다. 성인이 되어 자발적으로 서명했죠.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싫으면 법정에서 봅시다. 나는 변호사를 30명도 더 고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미숙은 말없이 계약서를 다시 읽었다. 22년 전 22살의 자신은 이 조항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다. 최종 정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에는 반드시 답을 주셔야 합니다. 그날 밤 미숙은 변호사를 만났다. 변호사님, 이 계약서를 무효화할 방법이 없을까요?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다. 어렵습니다. 성인이 된 후 자발적으로 서명했고 20년간 이행해 왔으니 법원에서도 유효한 계약으로 볼 겁니다. 하지만 70%는 과도한 거 아닙니까? 과도하긴 하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당신이 동의하고 서명했으니까요. 미숙은 한숨을 쉬었다. 그럼 제가 재단 운영에 참여하겠다고 요구하면 어떨까요? 그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거액 기부자로서 재단 이사직을 요구하는 건 정당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미숙은 김정훈을 다시 만났다. 이사장님, 210억을 기부하겠습니다. 김정훈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저를 재단 이사로 임명해 주세요. 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김정훈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건 규정상 어렵습니다. 그럼 기부도 어렵겠네요. 미숙은 단호했다. 이사장님, 저는 법적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계약서의 일부 조항은 과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답니다. 법정에서 싸우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협박입니까? 아닙니다. 협상입니다. 210억을 드리는 대신 저를 이사로 임명해 주세요. 그게 제 조건입니다. 김정훈은 한참을 생각했다. 좋습니다. 하지만 이사직은 명예직입니다. 실질적 권한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2009년 말 미숙은 210억을 재단에 기부하고 이사직을 받았다. 이제 미숙에게 남은 재산은 90억. 하지만 재단 내부를 볼 수 있는 권한을 얻었다. 이제 진실을 알아낼 수 있겠다. 2010년 1월 미숙은 재단 이사로서 첫 회의에 참석했다. 신임 이사 박미숙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른 이사들이 박수를 쳤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거액 기부자라고 이사가 된 거지. 뭘 아나. 회의는 형식적이었다. 예산안, 사업계획 모두 이미 결정된 것들이었다. 이사들은 그냥 승인만 했다. 미숙은 질문했다. 작년 기부금이 총 100억인데 실제 장학금은 30억뿐이네요. 나머지 70억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분위기가 싸늘해졌다. 김정훈이 대답했다. 운영비입니다.
재단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들지 않겠습니까? 운영비가 70억이나 됩니까?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홍보비, 행사비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미숙은 더 파고들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회의 후 미숙은 재단 재무팀장 이현수를 따로 만났다. 팀장님, 작년 회계장부를 볼 수 있을까요? 이사님께 권한이 있으신가요? 제가 거액 기부자인데 볼 수 없나요? 이현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이사장님께 허락을 받으셔야. 알겠습니다. 미숙은 김정훈에게 공식 문서로 요청했다. 재단 이사로서 회계장부 열람을 요청합니다. 김정훈은 거절할 수 없었다. 법적으로 이사에게는 열람 권한이 있었으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외부 반출은 금지입니다. 재단 사무실에서만 보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미숙은 3개월간 매일 재단 사무실에 출근했다. 회계장부를 한 줄 한 줄 읽었다. 영수증을 확인했다. 거래 내역을 추적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홍보비 20억. 영수증을 보니 KS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에 지급됐다. 미숙은 이 회사를 조사했다. 대표이사 김태준, 김정훈의 장남. 이게 뭐지? 더 파고들었다. 컨설팅 비용 15억 태준 컨설팅 김정훈의 장남회사. 광고 대행비 10억 미래 에이전시 김정훈의 차남회사. 건물 임대료야 5억 김정훈 개인 소유 건물. 미숙은 전율했다. 이게 재단이라고? 미숙은 회계법인을 고용했다. 비공식적으로. 이 거래 내역을 분석해 주세요. 합법적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주 뒤 회계사가 보고서를 가져왔다. 박 이사님,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재단 기금을 특수관계자 회사로 유출한 겁니다. 서비스 실적도 없고 시장 가격보다 2-3배 비쌉니다.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빼돌린 거죠. 미숙은 증거를 모았다. 계약서, 영수증, 거래 내역, 통장 사본. 그리고 내부 고발자도 찾았다. 재무팀 대리 박상철. 이사님, 저는 5년간 이 일을 봐왔습니다.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지만 제가 해고될까 봐 무섭습니다. 제가 보호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협상은 3개월간 이어졌다. 미숙은 증거를 정리하며 전략을 짰다. 바로 폭로하면 재단 자체가 무너진다. 지금까지 도운 수천 명의 장학생들이 상처받는다. 재단을 정상화시켜야 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미숙은 변호사와 상의했다. 이 증거로 고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김정훈과 그의 자녀들은 횡령죄로 기소될 겁니다. 징역 5년 이상 예상됩니다. 재단은요? 정부가 관리인을 선임할 겁니다. 하지만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어 기부금이 끊길 수 있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협상하는 겁니다. 김정훈이 자발적으로 경영권을 넘기게 만드는 거죠. 미숙은 김정훈을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회계사를 동반했다. 책상 위에 두꺼운 파일을 내려놓았다. 이사장님, 이게 뭔지 아십니까? 김정훈의 얼굴이 미세하게 떨렸다. 뭔데요? 재단 회계장부 분석 보고서입니다. 지난 10년간의 거래 내역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미숙은 한 장 한 장 넘기며 설명했다. 첫째, KS 커뮤니케이션. 태준 회장님 회사죠. 10년간 150억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홍보 실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둘째, 태준 컨설팅. 이것도 태준 회장님 회사입니다. 컨설팅 비용으로 100억 원. 하지만 컨설팅 보고서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셋째, 건물 임대료. 시장 가격의 3배입니다.
이사장님 개인 건물을 재단에 비싸게 임대한 거죠. 김정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명백한 횡령입니다. 10년간 총 30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미숙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떨리지 않았다. 더 있습니다. 재단 직원 중 30%가 이사장님 친인척입니다. 그들의 급여는 시장 가격의 2배입니다. 김정훈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 미숙 씨. 내일 아침 9시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모든 걸 폭로하죠. 검찰에도 고발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요. 김정훈은 당황했다. 그렇게 하면 재단이 망합니다. 지금까지 도운 학생들은 어떻게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미숙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저한테 경영권을 넘기십시오. 재단을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그럼 고발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사장님과 자녀분들은 조용히 물러나세요. 그럼 저는 이 증거를 묻어드리겠습니다. 김정훈은 분노와 굴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다. 나를 협박하는 겁니까? 협상입니다. 이사장님께도 나쁘지 않은 제안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보다는요. 김정훈은 3일간 연락을 끊었다. 그 사이 미숙은 재단 주요 직원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다. 여러분, 재단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직원들은 충격받았다. 이사장님이 정말 그런 일을?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재단을 살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4일째 되는 날 김정훈이 연락했다. 만납시다. 둘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다. 김정훈은 늙어 보였다. 80세를 바라보는 노인. 한때는 위풍당당했지만 지금은 초라했다. 미숙 씨,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말씀하세요. 당신은 정말 재단을 살리고 싶은 겁니까? 아니면 나한테 복수하려는 겁니까? 미숙은 잠시 생각했다. 이사장님, 솔직히 말하면 둘 다입니다. 이사장님이 저를 이용했다는 게 화가 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겁니다. 이사장님도 한때는 6.25 고아였잖아요. 미군 목사님이 도와주셔서 공부했고요. 그때 이사장님은 진심으로 감사했을 겁니다. 나중에 꼭 갚겠다고 다짐했겠죠. 김정훈의 눈가가 붉어졌다. 근데 언제부터 변하셨어요? 돕는 것이 사업이 되고 선행이 수단이 되고 재단이 가족 회사가 된 건 언제부터입니까? 김정훈은 대답하지 못했다. 조건이 뭡니까? 경영권을 넘기십시오. 그럼 저는 이 증거를 묻어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의 명예는 지켜드릴게요. 조건이 그게 다입니까? 아닙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미숙은 심호흡했다. 재단이 진 빚 120억을 제가 떠안겠습니다. 뭐? 자녀분들 회사에 준 성급금, 미지급 컨설팅 비용. 합치면 120억입니다. 이걸 제가 갚겠습니다. 대신 경영권을 깨끗하게 넘겨주세요. 김정훈은 놀랐다. 당신이 왜 그런 손해를? 재단을 살리려면 빚부터 정리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미숙은 김정훈을 똑바로 바라봤다. 이사장님 자녀분들이 고소하지 않게 만들어야 하니까요. 돈을 받으면 고소할 명분이 없어지겠죠. 김정훈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알겠습니다. 2010년 6월 경영권 이양식이 열렸다. 김정훈은 공식 성명을 발표했다. 고령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아 경영권을 박미숙 이사에게 이양합니다. 박 이사는 30년간 우리 재단과 함께한 장학생이자 거액 기부자입니다. 재단의 미래를 맡기기에 충분한 분입니다. 박수가 터졌다. 미숙은 단상에 올라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이제 갚을 차례입니다. 재단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은행을 찾았다. 개인 명의로 120억 원이 필요합니다. 담보가 있으십니까? 제 회사 행복한 노후 주식 90억 원어치를 담보로 제공하겠습니다. 그럼 90억까지는 대출 가능합니다. 나머지 30억은요? 신용대출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자율이 높습니다. 괜찮습니다. 심사 끝에 대출이 승인됐다. 보유 주식 90억 원 담보대출 90억 이자율 연 4%. 신용대출 30억 이자율 연 6%. 미숙은 120억을 받아 재단의 모든 빚을 갚았다. 이제 미숙에게 남은 것. 개인 재산 영원. 빚 120억 원 90억 30억. 이제 진짜 시작이다. 미숙은 다짐했다. 2010년 7월 미숙 44세은 재단 전 직원 회의를 열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재단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미숙은 화이트보드에 썼다. 5대 원칙. 투명성 모든 기부금 사용 내역 온라인 공개. 효율성 운영비 5% 이하 95%는 직접 지원. 공정성 특수관계자 거래 금지. 책임성 이사장 무급 직원 적정 급여. 지속성 장기적 관점의 사업 추진.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저를 포함해 누구든 해고입니다. 직원들은 숙연해졌다. 첫 번째 조치는 홈페이지 개편이었다. 모든 기부금 내역을 실시간으로 공개합니다. 누가 얼마를 언제 기부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디에 얼마나 썼는지, 영수증까지 전부 공개합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기부자들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요? 익명 기부는 이름을 가립니다. 하지만 사용 내역은 모두 공개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믿으니까요. 두 번째 조치는 구조조정이었다. 김정은 시절의 친인척 직원 30명 전원 정리. 시장 가격의 2배를 받던 직원들도 임금 조정. 미안합니다. 하지만 공정해야 합니다. 일부는 저항했다. 하지만 미숙은 단호했다. 세 번째 조치는 이사장 급여 반납이었다. 저는 무급으로 일하겠습니다. 생활비는 제 회사에서 받으니까요. 이사장님, 그래도. 아닙니다. 저는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돌려줄 차례입니다. 변화는 빠르게 일어났다. 2010년 기부금 50억 장학금 47억 94%. 2011년 기부금 80억 장학금 76억 95%. 사람들은 놀랐다. 박미숙 재단은 진짜다. 다른 재단들은 돈 빼먹는데 여기는 진짜 어려운 사람 돕는다. 입소문이 퍼졌다. 기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2012년 150억, 2013년 250억, 2014년 400억, 2015년 500억. 5년 만에 재단 기금은 500억 규모가 됐다. 하지만 미숙개인은 여전히 빚을 갚고 있었다. 작은 아파트 월세 50만 원. 출퇴근은 지하철. 점심은 직원 식당에서 5천 원짜리 정식. 어느 날 직원이 물었다. 이사장님, 왜 이렇게 사세요? 회사도 잘 되고 재단도 크게 성장했는데 적당히 받으셔도 되잖아요. 내가 편하게 살려고 재단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필요한 사람들 돕자고 하는 거죠. 그래도 너무 힘드시잖아요. 미숙은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이렇게 사는 게 오히려 마음 편해요. 제 양심이 깨끗하니까. 사실 미숙은 매달 행복한 노후 회사에서 월급 5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그중 400만 원은 120억 대출금을 갚는 데 썼다. 남은 100만 원으로 생활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9년간 미숙은 꾸준히 대출금을 상환했다. 120억, 100억, 20억 상환. 앞으로 20년이면 다 갚을 수 있어. 조금만 더 참자. 2019년 말 미숙의 회사 행복한 노후도 성장했다.
시가총액 500억. 미숙 보유 주식 가치 200억. 이제 조금씩 빚을 갚고 있어. 희망이 보여. 하지만 재단 내부에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다. 2018년 가을 미숙은 새로운 회계팀 직원을 채용했다. 김선영. 그녀는 10년 경력의 베테랑 회계사로 성실하고 꼼꼼한 성격으로 신뢰받았다. 선영 씨, 우리 재단은 투명성이 생명입니다. 한 푼도 잘못 쓰면 안 돼요. 네, 이사장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선영은 재단에서 5개월간 성실히 일했다. 하지만 2019년 초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2019년 3월 회계팀 막내 직원 이민준이 어느 날 미숙을 조심스럽게 찾아왔다. 이사장님 혹시 시간 있으세요? 응, 무슨 일이야? 이민준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는데요. 뭔데? 누가 우리 재단 회계 자료를 외부로 빼내고 있는 것 같아요. 미숙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소리야? 제 컴퓨터에 누가 무단으로 접속한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작업하던 엑셀 파일이 USB로 복사된 로그가 남아 있어요. 언제? 지난주 목요일 밤 11시쯤이요. 근데 저는 그때 퇴근한 후였어요. 미숙은 심각해졌다. 보안팀에 알렸어? 아직요? 혹시 제가 실수로 로그를 잘못 본 건가 싶어서. 아니야. 민준 씨 판단이 맞을 거야. 당장 보안팀에 알리고 CCTV 확인해봐. 네, 알겠습니다. 며칠 뒤 보안팀장이 보고했다. 이사장님, 목요일 밤 10시 50분에 회계팀 김선영 과장이 사무실에 들어온 기록이 있습니다. 김선영 과장? 그 시간에 왜? 그건 CCTV를 보시죠. 영상을 재생했다. 김선영 과장이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주변을 살피더니 이민준 직원 자리로 갔다. 컴퓨터를 켰다. USB를 꽂았다. 파일을 복사했다. 그리고 황급히 나갔다. 전체 과정이 7분. 미숙은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김선영 과장을 내일 아침 제일 먼저 불러줘. 다음 날 아침 김선영이 이사장실로 왔다. 이사장님, 부르셨어요? 미숙은 CCTV 영상을 보여줬다. 김선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사장님, 저는 선영 씨 왜 그랬어요? 우리 재단 자료를 누구한테 넘긴 거예요? 김선영은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합니다.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제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5천만 원이에요. 매일 채권자들한테 쫓기고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연락 왔어요. 재단 자료를 넘겨주면 5천만 원을 주겠다고. 미숙은 놀랐다. 누구예요? 이름이 뭐예요? 김태준이라고. 대기업 회장이래요. 김태준? 미숙은 그 이름을 알았다. 김정훈 이사장의 장남. 김태준이 뭐라고 했어요? 이사장님 금융 기록이랑 재단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특히 돈 흐름을 자세히 알고 싶다고. 왜요? 모르겠어요. 그냥 돈만 받았어요. 미숙은 심호흡했다. 분노를 억눌렀다. 선영 씨 증거가 있어요? 김태준이 돈 준 증거? 네. 통장에 입금 기록 있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 그거 다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경찰에 같이 가요. 이사장님, 저 해고되는 거죠? 미숙은 잠시 망설였다. 선영 씨 남편 빚 제가 갚아드릴게요. 네. 5천만 원. 제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대신 김태준을 고소하는데 증인으로 서주세요. 김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날 저녁 미숙은 변호사를 만났다. 김태준이 저를 노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수일 겁니다. 제가 그의 아버지를 재단에서 쫓아냈으니까. 하지만 김정우는 횡령을 했잖아요. 김태준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제게 당한 거죠.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미숙은 잠시 생각했다. 일단 지켜봅시다. 김태준이 뭘 노리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의 말 김정훈이 세상을 떠났다. 미숙은 조문을 갔다. 장례식장은 조용했다.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자선가로 불렸던 사람의 마지막 치고는 쓸쓸했다. 빈소에서 김태준이 미숙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숙이 절을 하려는데 김태준이 팔을 잡았다. 잠깐만요. 네? 김태준은 미숙을 구석으로 이끌었다. 그의 눈에는 차가운 분노가 타올랐다. 이사장님, 우리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잊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협박해서 경영권을 빼앗고 우리 아버지를 비리범으로 만들었죠. 빚까지 떠안게 하고 120억이나. 하지만 그 돈은 제가 갚았잖아요. 그리고 횡령은 사실이었습니다. 김태준은 비웃었다. 사실? 당신이 만든 사실이겠죠. 증거를 조작했을 수도 있잖아요.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회계 감사 받았고 모두 확인됐습니다. 어쨌든 김태준은 한 발 다가섰다. 아버지는 그 굴욕감 때문에 마지막 8년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어요. 재단에서 쫓겨난 수치심, 자녀들에게 빚을 남긴 죄책감. 그게 아버지를 죽인 겁니다. 저는 언젠가 반드시 갚겠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당한 그 모욕을. 기다리세요. 미숙은 섬뜩함을 느꼈다. 하지만 대꾸하지 않았다. 나는 떳떳해.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2019년 재단은 더욱 성장했다. 기금은 1,000억을 돌파했다. 미숙은 대출금도 일부를 갚았다. 120억 100억. 20년만 더 버티면 빚에서 해방된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미숙을 지켜보고 있었다. 김태준은 사설 탐정을 고용했다. 박미숙의 모든 금융 거래를 추적하세요.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6개월간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회장님, 박미숙은 정말 깨끗합니다. 개인 재산도 거의 없고 사치도 안 합니다.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고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포기하지 마. 반드시 약점이 있을 거야. 그때 김태준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약점이 없다면 만들면 되잖아. 김태준은 재단 회계를 담당하는 외부 회계법인 정진 회계법인의 담당 회계사에게 접근했다. 정민호. 정 회계사님, 당신 딸이 백혈병이죠? 네. 치료비가 많이 들겠습니다. 제가 1억을 드리죠. 정말입니까? 대신 작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2019년 세법 개정 사항이 있잖아요. 재단의 일부 수익 사업이 과세 대상이 된 거. 그걸 박미숙에게 알리지 마세요. 정민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그건 제 직업 윤리에. 딸의 생명과 직업 윤리 중 뭐가 더 중요합니까? 정민호는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가 터졌다. 김태준은 미소를 지었다. 기회가 왔군. 재단이 긴급 지원으로 300억을 쏟아부을 거라는 걸 예상했다. 그러면 현금이 바닥날 것이고 세금 낼 돈이 없을 것이다. 그때 세금 폭탄을 터뜨리면 완벽해. 김태준은 익명으로 국세청에 제보할 준비를 했다. 2020년 3월 코로나19 팬데믹. 전국이 공포에 휩싸였다. 미숙은 즉각 결단을 내렸다. 재단 기금 300억을 긴급 지원에 투입합니다. 이사장님,
그러면 운영 자금이 부족할 텐데요. 괜찮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언제 쓰겠어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미숙과 직원들은 24시간 일했다. 독거노인 10만 명에게 식료품 배달, 실직자 5만 명에게 생활비 지원, 소상공인 3만 명에게 임대료 지원. 돈은 물 쓰듯 나갔다. 하지만 가슴은 뿌듯했다. 이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우리 가게를 지켰어요. 천만에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야죠. 그런데 5월 갑자기 국세청에서 연락이 왔다. 희망장학재단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조사요? 왜요? 익명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부당하게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미숙은 당황했다. 우리는 투명하게 운영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조사해봐야 알겠습니다. 국세청 조사관 3명이 재단에 들어왔다. 일주일간 모든 서류를 뒤졌다. 장부 영수증, 계약서, 통장. 미숙은 담담했다. 우리는 떳떳해.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조사관이 뭔가를 발견했다. 이사장님 잠깐 오시죠. 네. 2019년 유료 교육사업 수익이 10억 원 정도 되네요. 네, 시니어 IT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유료로 운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으셨네요. 네? 우리는 비영리재단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2019년 1월에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비영리재단이라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미숙은 충격받았다. 저희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해서 면제되는 건 아닙니다. 법인세 30억 원을 추징합니다. 2주 내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미숙은 즉시 회계법인에 연락했다. 정진회계법인 정민호 회계사님. 2019년 세법 개정 왜 저한테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정민호는 땀을 흘리며 더듬었다. 그게 저도 몰랐습니다. 회계사가 세법 개정을 모른다고요? 죄송합니다. 미숙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재단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5억 원. 300억을 긴급 지원으로 다 써버린 후였다. 어떻게 하죠? 30억을 어디서 구합니까? 직원들은 당황했다. 재단이 대출을 받으면 안 됩니까? 그게 은행에 문의했더니 재단 신용등급이 하락했대요. 현금이 바닥나서. 그럼? 미숙은 결단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날 미숙은 은행을 찾았다. 개인 명의로 30억을 대출받고 싶습니다. 담보가 있으십니까? 제 회사 행복한 노후 주식이 있습니다. 현재 시가 200억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심사 끝에 대출이 승인됐다. 이자율 연 5%. 미숙은 30억을 받아 즉시 재단에 긴급 기부했다. 이사장님, 이러시면 개인 파산하실 수도 있어요. 기존 대출 100억도 아직 안 갚으셨는데. 괜찮아요. 재단이 문 닫는 것보다 나아요. 제가 빚은 제가 갚으면 되죠. 재단은 그 돈으로 국세청에 세금을 냈다. 이제 미숙의 총 대출 130억, 기존 100억, 신규 30억. 하지만 며칠 뒤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다. 박미숙 재단 돈 30억 횡령. 내부자입니다. 박미숙이 재단 돈 30억을 빼내서 개인 빚 갚는 데 썼습니다. 증거는 있나요? 재단 통장에서 30억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박미숙 개인 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글은 순식간에 퍼졌다. 미숙은 황당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재단에 30억을 기부한 건데. 하지만 누군가 자금 흐름을 거꾸로 해석해서 악의적으로 퍼뜨린 것이었다.
박미숙이 먼저 재단 돈 30억을 빼내서 개인 대출을 상환했고 나중에 들키니까 다시 30억을 재단에 넣은 것처럼 조작했다는 거짓 스토리. 언론이 달려들었다. 박미숙 재단 횡령 의혹. 착한 기부천사의 가면을 벗다. 재단 돈 30억 어디로 갔나. 미숙은 즉시 해명했다. 저는 제 돈으로 대출 받아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국세청에 문의하면 확인됩니다. 기자들이 따져 물었다. 그럼 증거를 직접 공개하세요. 은행 대출 기록 기부 영수증. 금융거래 내역은 개인정보라 함부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과 은행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핑계로 숨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여론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역시 위선자였어. 20년 기부활동 다 쇼였네. 믿었던 내가 바보였지. 재단 앞에는 항의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돈 돌려내. 사기꾼. 그때 이민준 직원이 미숙을 찾아왔다. 이사장님, 범인을 찾았어요. 뭐? 김선영 과장 컴퓨터를 복구했더니 김태준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나왔어요. 그가 이 소문을 퍼뜨리라고 지시한 내용이 있어요. 정말? 네. 그리고 회계사 정민호도 조사해봤는데 걔 딸 병원비 1억이 김태준 계좌에서 나갔더라고요. 미숙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다. 김태준. 이게 내 복수구나. 미숙은 변호사를 불렀다. 고소하겠습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하지만 이사장님 상대가 재벌입니다. 소송이 길어질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시간이 걸려도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먼저 움직였다. 2020년 9월 검찰은 미숙을 피의자로 소환했다. 박미숙 씨, 재단 기금 30억 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조사받겠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증거를 제출하세요. 미숙은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 은행 대출 계약서 2020년 3월 15일 30억 대출. 대출 실행 확인서 2020년 3월 15일 미숙 개인 계좌 입금. 재단 기부 영수증 2020년 3월 16일 30억 기부. 재단 통장 입금 내역 2020년 3월 16일 30억 입금. 국세청 납부 확인서 2020년 3월 20일 재단이 30억 납부.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제 돈으로 대출 받아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시기가 묘하네요. 하필 재단에서 30억이 필요한 시점에 당신이 30억을 기부했다니. 재단이 세금을 내야 했으니까요. 아니면 당신이 먼저 빼냈다가 들키니까 다시 넣은 건 아닙니까? 아닙니다. 조사는 6개월간 계속됐다. 그 사이 미숙은 재단 이사장직을 일시 중단했다. 이사장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제가 대행하겠습니다. 부이사장이 말했다. 하지만 기부금은 급감했다. 2020년 하반기 기부금 50억 전년 동기 대비 80% 감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2021년 3월 검찰은 미숙을 기소했다. 박미숙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합니다. 전국이 발칵 뒤집혔다. 2021년 4월 첫 공판이 열렸다. 미숙은 피고인석에 앉았다. 방청석에는 언론, 미숙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숙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 검사가 기소장을 낭독했다. 피고인 박미숙은 2020년 3월 재단 기금 30억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했습니다. 실제로는 개인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해 재단 돈을 빼돌린 것입니다. 미숙의 변호인이 반박했다. 재판장님, 이는 명백한 모함입니다. 피고인은 개인 재산을 희생해 재단을 구했습니다. 재판은 매주 열렸다. 첫 3개월은 서류 검토. 은행 기록, 재단 장부, 국세청 자료.
다음 3개월은 증인 신문. 재단 직원들 회계사 은행원. 6개월째 검사는 돈의 흐름이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재단 통장에서 30억이 나간 시점과 피고인이 30억을 기부한 시점이 너무 가깝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먼저 빼냈다가 들킨 후 다시 넣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반박했다. 시간 순서를 보십시오. 화면에 타임라인이 떴다. 3월 15일 900- 미숙은행에서 30억 대출 실행. 3월 15일 1400- 미숙 재단에 30억 기부. 3월 16일 1000- 재단 국세청에 30억 납부. 피고인은 재단 돈을 빼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돈을 넣은 겁니다. 하지만 검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왜 피고인은 이렇게 급하게 대출을 받았습니까? 재단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재단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것도 피고인의 잘못된 경영 때문 아닙니까? 300억을 한꺼번에 지출해서 현금이 바닥난 것은 피고인의 판단 착오입니다. 코로나19 긴급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변호인이 목소리를 높였다. 재판이 길어졌다. 2021년 여름, 가을, 겨울. 2022년 봄, 여름, 가을, 겨울. 2023년 봄, 여름. 미숙은 매주 법정에 출석했다. 회사 일도 재단 일도 할 수 없었다. 재산은 계속 줄었다. 변호사 비용만 5억. 생활비, 대출, 이자. 2022년 말 미숙은 원룸에서 고시원으로 이사했다. 월세 30만 원. 그러던 2023년 봄 전환점이 왔다. 미숙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미숙 이사장 무죄를 위한 시민 모임이 결성됐다. 처음에는 50명, 한 달 뒤 500명, 석 달 뒤 5,000명. 매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열었다. 진실을 밝혀주세요. 촛불을 든 사람들. 그 중에는 미숙이 준 장학금으로 공부한 학생들, 재단의 도움을 받은 가족들, 그리고 미숙의 진심을 믿는 시민들이 있었다. 저는 이사장님 장학금으로 대학 나왔습니다. 이사장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제 아버지가 실직했을 때 재단에서 생활비를 지원해 줬어요. 우리 가족을 살린 분이에요. 언론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박미숙 정말 횡령범인가? 의혹과 사실 사이. 2023년 6월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변호인이 법정에 새로운 서류를 제출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의 진범을 밝히고자 합니다. 진범이요? 네. 김태준과 그의 공범들입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이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했습니다. 변호인은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다. 김선영과 김태준의 이메일 내부 자료 유출 지시. 정민호에게 입금된 1억 원 세법 개정 은폐 대가. 익명 게시글 IP 추적 김태준 회사에서 작성. 국세청 제보 이메일 원본 김태준 이메일 계정. 이 모든 것이 김태준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굴욕을 갚기 위한 복수였습니다. 다음 공판에서 김선영이 증인으로 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다. 손이 떨렸다. 증인 재단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습니까? 김선영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다. 죄송합니다. 제가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김태준 회장이 돈을 주겠다고. 제 남편이 사업 실패해서 빚이 5천만 원이었거든요. 정말 막막했어요. 김태준이 당신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이사장님 금융 기록이랑 재단 자료를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인터넷에 글을 올리라고. 박미숙이 재단 돈을 횡령했다고. 그게 거짓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이 필요했어요. 김선영은 증인석에서 무너져 내렸다.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다. 다음 주 정진회계법인 소속 정민호 회계사가 증인석에 섰다. 증인 2019년 세법 개정 사항을 왜 재단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정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김태준 회장이 제 딸 치료비를 대주겠다고 1억 원을 그 대가로 세법 개정을 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재단이 세금을 못 내고 박 이사장이 곤란해질 거라고. 당신은 그게 불법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네. 그런데도 했습니까? 제 딸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정민호도 울었다. 마지막으로 김태준이 증인석에 섰다. 그는 당당했다. 죄책감은 없어 보였다. 증인, 왜 박미숙을 모함했습니까? 김태준은 냉소적으로 웃었다. 모함이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한 겁니다. 정의요? 당신들은 우리 아버지한테 뭘 했는지 알아요? 김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는 평생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사셨어요. 6.25 때 고아였던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며 재단을 키웠는데, 그런데 저 여자가 협박해서 모든 걸 빼앗고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하지만 당신 아버지의 횡령은 사실 아닙니까? 횡령? 그게 횡령입니까? 재단을 운영하려면 비용이 들잖아요. 우리 가족이 일했으면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법정 기준을 3배 초과한 금액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일한 만큼 받은 거예요. 판사가 개입했다. 증인, 진정하십시오. 김태준은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어쨌든 아버지는 그 수치심 때문에 우울증으로 고생하시다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 복수를 한 겁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그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김선영 씨에게 5천만 원을 준 계좌 이체 기록이 있습니다. 정민호 씨에게 1억을 준 기록도 있고요. 국세청 제보 이메일의 IP 주소도 당신 회사에서 나갔습니다. 김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증인, 당신은 조직적으로 박미숙을 모함한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대답하십시오. 인정합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2024년 가을 마침내 판결이 나왔다. 피고인 박미숙 무죄. 방청객들이 환호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다. 판사가 말을 이었다.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은 재단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은 개인 재산을 희생하여 재단을 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은 2009년 210억 원을 재단에 기부했으며 2010년 재단 빚 120억 원을 개인 대출로 상환했고 2020년 재단 세금 30억 원을 개인 대출로 납부했습니다. 총 360억 원의 개인 재산을 재단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판사는 안경을 벗고 계속 말했다. 본 재판부는 이 사건이 김태준의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모함에 의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피고인은 우리 사회에서 보기 드문 진정한 선의를 실천한 인물입니다. 피고인이 3년 반 동안 겪은 고통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김태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증인 매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의뢰하겠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온 미숙을 수백 명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믿었어요. 이사장님 만세. 미숙은 그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3년 반. 1277일. 억울했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이사장님,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다행입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앞으로 계획은? 쉬고 싶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2024년 겨울 무죄 판결 후 미숙은 조용히 재단 이사장직을 후임에게 넘겼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할 차례예요.
저는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이사장님. 직원들이 울었다. 괜찮아요. 저는 제 할 일을 다 했어요. 이제 여러분이 이어가세요. 재단 창립 37주년 기념식. 미숙은 단상에 올라 마지막 인사를 했다. 저는 12살 때 이 재단의 도움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22살 때는 20년 계약에 서명했고 43살 때는 210억을 기부했고 44살 때는 재단을 인수했습니다.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20년간 42억을 기부했고 최종 정산으로 210억을 냈고 재단 빚 120억을 개인 대출로 갚았고 세금 30억도 개인 대출로 냈습니다. 총 40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누명을 썼습니다. 3년 반을 재판받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잠시 말을 멈췄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저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배웠으니까요. 박수가 터졌다. 2025년 봄 미숙은 작은 시골집을 샀다. 법원이 김태준에게 명령한 손해배상금 5억, 재단이 감사의 의미로 준 퇴직금 3억, 합계 8억 원. 그 돈으로 경상남도 고향 마을 근처에 작은 집을 샀다. 마당이 있고 텃밭이 있는 집. 나머지 3억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했다. 130억 127억. 아직 빚이 많이 남았지만 부담스럽지 않았다. 이제 천천히 갚아가면 되지. 어느 봄날 미숙은 텃밭에 상추를 심고 있었다. 옆집 할머니가 울타리 너머로 말을 걸었다. 미숙아, 밥 먹었니? 네, 할머니. 아침에 먹었어요. 요새 뉴스 봤어? 너 나오던데. 재판에서 이겼다며? 네, 할머니. 이제 다 끝났어요. 고생 많았구나. 착한 일 하려다가. 할머니가 계란 한 판을 건넸다. 우리 집 닭이 낳은 거야. 이거라도 먹어. 미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힘들 때는 내가 줘야지. 그게 이웃이야. 그날 밤 미숙은 일기를 썼다.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 신데렐라가 되려 했다. 12세에 받은 장학금은 축복이었지만 22세에 서명한 계약서는 평생의 족쇄가 됐다. 20년간 매달 70%를 기부했다. 42억 원. 계약 종료 시 보유 자산의 70%를 추가로 기부했다. 210억 원. 재단 빚을 개인 대출로 떠안았다. 120억 원. 세금도 개인 돈으로 냈다. 30억 원. 제품 리콜로 재산이 반토막 났다가 다시 회복했다. 총 402억 원을 기부했다. 그리고 횡령범으로 몰렸다. 3년 반 1277일을 재판받았다. 복수심에 불탄 사람의 치밀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 왜일까? 아마도 이제야 진짜 자유를 얻었기 때문인 것 같다. 누구의 기대도 계약도 의무도 없다. 그저 내가 원해서 나누는 것. 옆집 할머니가 준 계란 한 판이 세상 어떤 재산보다 소중하다. 손해봐도 괜찮다. 오해받아도 괜찮다. 누명 써도 괜찮다. 왜냐하면 나는 떳떳하고 양심이 깨끗하고 진실을 알기 때문이다. 나는 여전히 빚이 127억 있다. 재산도 많지 않다. 하지만 진짜 부자가 된 것 같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고 깨끗한 양심이고 따뜻한 이웃이고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자유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어머니, 아버지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딸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랑스러우신가요? 저는 행복합니다. 진짜로.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미숙은 일기장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텃밭을 가꾸고 경로당에 가고 이웃과 나눌 것이다. 평범하지만 진짜 행복한 하루를. 이 이야기는 기부 무조건 아름다운 것이라는 단순한 공식을 거부합니다. 진짜 세상에서 선의는 종종 이용당하고 기부는 때론 권력이 되고 구원자는 의심받습니다. 12세 소녀가 받은 장학금은 축복이었지만
동시에 평생의 족쇄가 됐습니다. 22세에 서명한 기부 서약서는 법적으로는 유효했지만 도덕적으로는 강요였습니다. 제품 리콜로 재산이 반토막 났다가 다시 회복하는 과정도 겪었습니다. 총 402억을 기부하고도 횡령범으로 몰렸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무너뜨린 사람의 아들이 친밀한 함정 때문에 3년 반의 재판, 1277일의 억울함, 그리고 마침내 밝혀진 진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숙은 나누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해받고 배신당하고 함정에 걸리고 재판받으면서도 기부하시겠습니까? 진짜 행복은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때 찾아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인정받지 못해도 심지어 누명 쓰고 재판받아도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이 박미숙이 찾은 진짜 자유이고 진짜 행복입니다.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깨끗한 양심입니다. 따뜻한 이웃입니다. 진심으로 웃을 수 있는 자유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